여기에서는 여러분 구강 체온이 안 되는 금지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면 구강 체온 측정이 안 되는 대상자는 이렇게 체온계를 구강으로 깨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무의식 대상자라던가 아니면 지금 경련을 하고 있는 대상자라던가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 구강 체온계를 구강으로 이렇게 깨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 구강 체온계를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의식 대상자 안 되고요. 다음에 구강 수술 환자는 지금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영아는 5세 이하의 아이들 안 되고요. 다음에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할 때는 얼굴에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한 상태에서 지금 마스크를 투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강 체온계를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성인 치질 환자는 지금 항문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직장 체온계를 측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강 체온 측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던가 뭐 뛰기를 했다던가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호흡수가 막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호흡이 안정된 후에 그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흡기 더하기 호기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들이마시는 흡기랑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호기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1회 호흡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기와 호기를 합쳐서 1회 호흡수라고 한다. 이게 맞는 답이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측정할 때 호흡이 만약에 규칙적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규칙적이라고 하면 얘는 30초 측정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고 만약에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풀로 1분 측정을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또 이렇게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분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아는 1분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불규칙적이면 1분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호흡을 측정할 때 이거를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측정을 하면 이 대상자가 호흡수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알려면 안 되고요. 맥박을 측정을 하면서 맥박 측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맥박 측정하면서 그때 호흡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왼쪽에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식사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앉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대 상부를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치기를 취해줘도 되는데요. 이 치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게 해야지만 이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게 해주지만 지지를 해주지 마비된 쪽이 밑으로 오게 되면 지지를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왼쪽이 밑으로 오게 하는 치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편마비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한쪽이 마비된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삼키지 못해서 연하곤란이 있을 거예요. 잘 삼키지 못하는 이렇게 연하곤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하곤란 환자는 잘 삼키지 못하니까 호흡기계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사례가 잘 걸리기 쉽거든요. 그럼 이 사례가 잘 걸리면 우리가 질식의 우려가 높겠죠, 여러분.
질식의 우려가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기 쉬운 거냐면 청색증 같은 거 이렇게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줘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호흡기계로 뭐가 더 잘 넘어가는 거냐면 우리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인두죠. 그죠? 여기가 인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바로 뭐냐면 후두잖아요. 호흡기로 가는 후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지금 뭐냐면 식도죠. 여기가 식도고 그 밑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음식물이 이렇게 먹으면 얘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음식물이 위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호흡기계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례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액체가 훨씬 더 이렇게 호흡기계로 쑥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는 이렇게 액체가 훨씬 더 호흡기계로 쑥 더 잘 넘어가기 때문에 액체가 아니라 약간 농도가 있는 걸쭉한 걸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푹 끓여가지고 걸쭉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약간 농도가 있게 걸쭉한 상태로 먹는 게 훨씬 더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물과 같은 액체의 음식을 먹으면 사례에 잘 걸리니까 안 돼요. 다음에 이럴 때 여기가 지금 호흡기계가 앞에 있잖아요. 호흡기계가 앞에 있죠. 그럼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럼 이 호흡기계가 딱 꺾어져요. 이렇게 딱 꺾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꺾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흡기계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얘가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기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약간 숙여서 턱을 당긴 자세로 해서 호흡기를 꺾어버려 가지고 지금 호흡기계로 음식물을 안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3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동 환자의 배설량 측정 및 기록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배설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 배설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소변은 하루에 1.5리터를 정도를 분비를 하잖아요. 예, 하루에 한 1.5리터. 이를 1.5리터를 분비하기 때문에 배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구토한 것도 얘도 바로 뭐냐면 배설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처에서 나오는 상처 배액 있죠. 이 상처 배액량도 배설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정상대변은 배설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있잖아요. 요 설사가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설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땀나는 발안 있잖아요. 얘는 배설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발안 있죠. 이렇게 혼이불이 푹 젖을 정도의 발안이라던가 이렇게 옷이 젖을 정도의 발안은 이게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설량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상 호흡은 배설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호흡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수분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배설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구토 포함되고 제외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섭취량을 측정했을 때 섭취량의 기록을 하고 배설량을 측정하면 배설량의 기록을 해야겠죠. 다음에 가글은 배설량이 아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처 배액량은 배설량에 포함이 되니까 4번이고요. 다음에 정상 대변은 지금 배설량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7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예요, 여러분. 환자에게 침상병기를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간이변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간이 변기가 있으면 간이 변기 안쪽에 오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간이 변기 안쪽에 여기 있는 안쪽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오염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된 바깥쪽을 만지는 게 더 좋고요. 다음에 우리 대상자에게 따뜻한 온을 제공을 해야지만 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따뜻하게 온을 제공하면 이렇게 요도 괄약근이 이완이 되고요. 다음에 이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돼가지고 얘가 요이가 자극이 되고요. 다음에 소변을 보고 싶다는 이 요이가 자극이 되고 대변을 보고 싶다는 이 변이가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온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데워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의 그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지금 사이드 레일을 이렇게 올려주잖아. 이 양쪽에 지금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침상 배설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면 간호조무사가 있는 쪽에 이 침상 난간을 내려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변기를 대줄 때는 침상 난간을 내려주는데 변기를 데워주고 난 다음엔 다시 이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이 간이 변기의 이 높은 부분이죠. 이 간이 변기의 높은 부분. 이 간이 변기의 높은 부분은 발치를 향하게 하는 거고요. 이 간이 변기의 여기 이 둥근 부분, 이 낮은 부분 있잖아요. 이 낮은 부분은 이 엉덩이 쪽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엉덩이 쪽을 향하는 거고, 이 발치 쪽은 이 높은 부분이 발치 쪽을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변기를 데워주고 난 다음에 환자가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배에 힘을 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변 활동을 하시기 힘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기 편한 자세를 해주기 위해서 침대 상부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편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줘가지고 지금 배에 힘을 주기 편한 자세를 취해주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배설이 끝났다. 그러면 이 올린 침상 머리를 다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75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골 상부의 팽만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자연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배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배꼽 아래를 우리 하복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배꼽 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복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Y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Y라인 있는 요 부위가 치골 결합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죠? 치골 결합이 있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치골 결합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Y라인 있는 부분과 배꼽 있는 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방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하복부잖아요. 그래서 이 하복부에 팽만감을 호소한다던가 이 하복부에 이렇게 복통을 호소한다던가 그러면 지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팽만감이나 복통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골 상부에 지금 팽만감이라고 하는 건 하복부에 지금 팽만감,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배뇨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대퇴 안쪽에 피부를 문질러 주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긴장이 완화가 돼요. 그럼 긴장이 완화가 되면 우리가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하복부에 있는 방광 부위를 눌러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힘주어 눌러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눌러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좌측 심스체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소변 보는 자세랑 비슷한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금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변 보는 자세랑 비슷한 자세를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대상자라고 하는 침대 상부를 올려주는 이런 자세를 취해주고 게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연 배뇨를 하려면 요일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요일을 자극을 해주려면 온을 따뜻한 온이 제공이 돼야지만 이 요도 괄약근이 이완이 된단 말이에요. 요도 괄약근이 이완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요의가 자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있을 때 요도 질 항문이죠. 그럼 요럴 때 여기 회음 부위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여기 요도 괄약근이 이완이 돼서 요의가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뿌려줘가지고 부어줘가지고 요의를 자극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적 손씻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내과적 손씻기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알코올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손씻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바로 뭐냐면 물과 비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손씻기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 제제를 사용해서 손씻기를 할 때는 한 10에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손씻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물과 비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30초에서 적어도 이렇게 1분 이상은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코올 제제는 10에서 15초인 거고요. 다음에 알코올 제제를 사용할 땐 일회용 손수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 손 씻고 난 다음에 건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일회용 수건을 사용해서 손을 건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 내과적 손 씻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손끝이 지금 아래로 향해야 되는 거고 팔꿈치는 위에 가 있는 거고 손끝이 아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손끝이 아래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회용 수건으로 건조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다음에 이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때는 30초에서 1분 이상은 손 씻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자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동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지금 이동섭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동섭자 통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는 우리가 오염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섭자통 가장자리는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는 3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섭자통에는 지금 이 한 개의 이동섭자만 놔야지 다른 이동섭자가 들어가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섭자통에는 멸균단 섭자를 한 개만 넣어두는 거고요. 다음에 이 섭자통에 넣어둔 거는 24시간마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멸균 라인 있잖아요. 우리가 멸균 영역이 어디냐면 가슴에서 허리까지가 멸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위로 올라가도 안 되는 거고요. 허리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리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소독 부위에 놓을 때 지금 이렇게 멸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멸균포에 이렇게 이동섭자를 이용해서 만약 꺼지 같은 걸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꺼지나 이런 걸 물건을 내려놓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약간 떠가지고 여기 있는 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주의 환자 병실에서의 간호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접촉주의라던가 하는 거는 VR리 환자라던가 이 VR리가 이게 방코마이신이죠, 여러분. 얘가 방코마이신이고요. 다음에 얘는 내성이죠. 다음에 여기는 장알균을 얘기를 하죠. 그럼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라던가 아니면 우리 MRSA. 그럼 이게 메티실린이죠, 여러분. 이게 메티실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성이잖아요. 다음에 SA는 바로 스타빌로코커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상구균이잖아요. 포도상구균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환자가 지금 접촉주의 환자잖아요.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격리시켜야 되죠. 당연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같은 진단명의 환자끼리는 같은 병실에 놔도 되거든요. 그럼 같은 진단명의 환자들을 같은 병실에 놓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코호트 격리라고 얘기를 하죠.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압력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외과적 손실기가 아니라 이 대상자는 내과적 손실기만 해도 됩니다. 이 내과적 손실기 수술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수술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는 지금 내과적 손실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헤파필도 작동 아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 접촉주의 환자잖아요. 지금 이 대상자가 무슨 대상자냐면 접촉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진기랑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용으로 그 환자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용한다 일반 환자랑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전에 반드시 소독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병실 밖 접촉주의 환자니까 다른 대상자랑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 환자를 덧가운의 시트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이동 침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동 침대에 이렇게 시트를 넓게 해요. 그리고 대상자를 눕히고 난 다음에 이 시트를 갖다가 대상자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일반 대상자랑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욕창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피부가 괴사된 환자죠. 그죠? 피부가 괴사된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거잖아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는 거지 보기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피부 자극을 감소하기 위해서 침상 목욕을 해가지고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증진되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거고요. 다음에 청골 부위가 우리 엉덩이 있는 부위잖아요. 이 엉덩이 있는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를 하면 엉덩이 부위가 청골 부위가 더 압박을 받게 되니까 요거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도 안 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대상자 있잖아요. 의자에 지금 앉아있는 대상자는 여기 엉덩이 부위에 지금 청골 부위가 있으니까 또 안 되지만 이걸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압박을 받는 부위죠. 그런데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가 지금 압박을 받는 부위잖아요. 그럼 이 압박을 받는 부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을 약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압박을 받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이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앉아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청골 부위는 엉덩이 부위니까 또 안 되지만 앉은 자세를 하면 훨씬 더 엉덩이 부위에 압박을 많이 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혼이불에 주름이 있거나 이 혼이불이 젖어 있잖아요. 젖었다고 하면 이 주름이나 젖었다고 하면 이렇게 피부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럼 피부를 자극을 해서 욕창이 발생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 피부와의 마찰을 감소하기 위해서 주름이 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상처의 소독에 지금 사용하는 소독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는 포비돈 아이오딘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오딘 있잖아요. 아이오딘. 이걸 갖다가 아이오딘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읽은 것처럼 아이오딘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아이오다인이라고도 읽어요. 아이오다인이라고도 읽고요.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이오딘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얘가 이 아이오다인이 요오드 성분이에요. 요오드. 이 요오드인데 이 요오드를 화학적인 기호를 우리가 I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아이오다인 I니까 화학적인 기호로 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오드 팅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오드 팅크. 아니면 뭐 이걸 아이오딘 팅크, 아이오딘 팅처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팅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바로 뭐냐면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는 거죠.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어요. 아이오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이오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요오드 팅크나 이 아이오딘 해가지고 똑같죠, 여러분. 그럼 제가 요가 아까 뭐라 하냐면 요오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오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오딘 팅크도 그 다음에 포비돈 아이오딘도 요오드 성분이 들어간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오드 성분이 들어간 건 똑같은데 이 아이오딘 팅크는 이 요오드 성분 함량이 많은 거라서 좀 자극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포비돈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성분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서 자극성이 좀 강하지 않고 자극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자극성이 세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피부가 이렇게 절개된 개방 상처에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가 자극성이 세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 수술하고 나면 거기가 절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 후 피부 소독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극성이 약하기 때문에 개방 상처에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에 피부가 절개된 지금 수술 후 피부 소독에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자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폐쇄 상처에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폐쇄 상처에도 사용해도 돼요. 폐쇄 상처에도 사용해도 되고요. 다음에 수술 전 피부 소독에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극성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폐쇄 상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폐쇄 상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수술 전, 절개하지 않는 수술 전 이렇게 피부 소독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방 상처니까 자극성이 약한 포비돈 아이오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응고 장애 환자를 위한 구강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볼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시면 혈액응고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혈액응고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혈액응고 장애라고 하는 건 혈액응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혈액응고가 되지 않으니까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이 대상자는.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데 칫솔모가 뻣뻣한 거 사용하면 안 돼요. 다음에 출혈의 위험성이 지금 높은데 우리 치실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건 출혈을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응고 장애 대상자는 치실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입술은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발라주는 거냐면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면 좋겠죠. 그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면 좋아서 우리가 뭐 글리세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바세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그 오일이라던가 이런 오일 같은 거를 갖다가 오일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좋은 거지 이걸 발라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칫솔질이 끝나면 과산화수소를 구강 안쪽에 발라준다.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얘가 백태를 제거한다던가
백태를 제거한다던가 구강 악취를 제거하는 데는 좀 효과적이기는 해요. 얘는 좀 이걸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를 하는 거냐면 범랑질을 부식시켜요. 치아에 이 범랑질을 부식시켜가지고 치아 우식중 충치를 이렇게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강 안쪽에 지금 이 점막에 과산화수소를 굳이 발라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 만약에 의식이 있다고 하면 앉아서 이렇게 구강 보조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앉을 수 없다면 침대 상부를 올려주는 게 좋은 거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구강 그 간호 보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분비물이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분비물이 배출이 안 되면 기도 흡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비물을 배출해 주기 위해서 칠기를 취해 가지고 지금 분비물이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에 보시면 여성의 일반 회원부 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회원부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릎을 세워가지고 지금 다리를 벌려줘야 되는 이 체위가 바로 뭐냐면 배행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배행화이를 취해주는 거지 보기를 취해주는 거 아니고요. 지금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외과적인 무근술이 아니라 내과적인 무근술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회원부 간호를 다 했어요. 그럼 물기를 남겨두면 안 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가지고 소독된 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가지고 여기를 건조시켜야죠. 그죠? 건조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요도고 질이고 항문이죠. 그럼 여기가 요도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질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항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가 항문이면 우리 뭐냐면 보세요. 여기가 항문에 뭐가 있죠, 여러분?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닦게 되면 이 대장균이 이 요도로 가서 요도염을 유발하고 이 요도염이 위로 올라타서 방광염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 요로계의 감염을 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요로 감염, 이 요로계의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 위에서 무슨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아랫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요도는 앞에 있고 항문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앞에서 무슨 방향이냐면 뒤에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맞고요. 다음에 여기 두둑두둑한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두둑두둑한 부분이 대음순이고 요 안쪽이 바로 소음순이잖아요. 그럼 우리 대음순을 먼저 닦고요. 다음에 소음순을 그 다음에 닦고요. 그 다음에 요도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83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당뇨 환자의 발 관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손톱은 일자로 손톱은 이렇게 둥글게 잘라주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서 나온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는 거나 아니면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거나 아니면 우리 끌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 맞습니다. 다음에 당뇨 환자는 맨발로 다니면 안 되고 양발을 신어야 되고요. 다음에 앞뒤가 터진 신발 신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신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당뇨 환자는 반드시 티노진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는 발이 괴사되기 쉽잖아요. 그럼 이 발이 괴사가 될 수 있죠. 그럼 발이 이렇게 괴사가 되면 이렇게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티눈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뇨 환자는 발이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발이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발이 건조하면 짝짝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균이 막 들어가가지고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발이 괴사될 우려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 건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습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가락 사이는 발라주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두꺼운 손발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뜻한 물에 잠깐 이렇게 담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면 불려가지고 훨씬 더 잘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불리고 난 다음에 자르면 더 잘 잘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가둔다. 그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가 마비되지 않은 환자가 왼쪽에 지금 수액 주입을 받고 있대요. 그럼 환희를 갈아입히기 좋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로 올라가는 방법이나 이렇게 목발로 올라가는 방법의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불편한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편한 다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다음에 내려갈 때는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팡이가 있거나 목발이 있거나 하면은 약간 뭐 지팡이가 먼저 온다던가 목발이 먼저 온다던가 그런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올라갈 때 건강한 발하고 불편한 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때는 건강한 발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인 거고 내려갈 때 건강한 발과 불편한 다리가 있으면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가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는 어차피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건강한 다리로 내려간다, 불편한 다리로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불편한 다리로 내려간다 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어야지 입죠. 입었던 옷을 벗어야지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입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벗고 입고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수액 주입을 받는 쪽이 여기가 지금 불편한 쪽이잖아요. 그죠? 불편한 쪽이죠. 그럼 여러분 벗을 때는 제가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이 아니라 건강한 오른쪽을 벗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입을 때는 불편한 쪽을 부터 입힌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입을 때 왼쪽에 지금 왼쪽이 수액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죠, 여러분. 다음에 수액과 수액관을 분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음에 오른쪽 팔 환희를 입힌다? 입힐 때는 지금 불편한 쪽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사바늘 제거하고 입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등척성 운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관절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이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관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특정 근육 있죠. 이 특정 근육 있잖아요. 이 특정 근육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힘을 줬다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풀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 힘을 줬다 풀었다를 반복을 해서 이 특정 근육을 힘을 좀 키워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석고분대를 했다. 석고분대를 만약에 이 다리에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석고분대 다리, 이 왼쪽 다리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때 요럴 때 이 다리를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등장성 운동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요때 이 석고분대한 다리에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하면서 이 석고분대 이 다리의 근육의 힘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운동이 바로 뭐냐면 벽밀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벽이 있을 때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난 다음에 벽을
벽을 밀었다 풀었다, 벽을 밀었다 풀었다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이게 등척성 운동이라서 지금 팔의 근육의 힘을 그런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발을 사용하는 왼쪽 하직 굴절한 자래요. 그런데 3점 보행을 하겠대요. 그럼 이 3점 보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목발이 두 개잖아요, 여러분. 그럼 목발하고 지금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목발하고 지금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목발 두 개랑 만약에 불편한 다리가 이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몇 점을 찍었나요? 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건 목발 한 점, 두 점, 한 점, 두 점, 세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보행이냐면 3점 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발이랑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는 걸 갖다가 3점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인 거거든요. 여기가 시작점이면 여기가 목발 두 개인데 왼쪽이 불편하다면서 그럼 여기가 왼발이잖아요. 그럼 이 목발 두 개랑 지금 왼다리가 같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 점을 찍었냐면 3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는 건강한 다리가 간 거고 여기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답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하는 방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침상에서 지금 휠체어로 지금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 최종 목적지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최종 목적지를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야 되거든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잡으려면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냐? 여기 답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최종 목적지가 건강한 쪽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휠체어를 이동 전이라고 하면 휠체어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휠체어에 오르내릴 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휠체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상자가 내릴 때, 대상자가 올라갈 때 휠체어 이 발받침대가 올려져 있으면 이게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가 휠체어에 올라가거나 휠체어에 내려갈 때는 대상자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이 발받침대는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최종 목적지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휠체어가 지금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거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럼 건강한 왼쪽에 휠체어를 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건강한 쪽에 두는 이유가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 최종 목적지를 잡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의 팔걸이를 건강한 왼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휠체어 접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대상자의 발은 이 발 여기 지금 바닥에 닿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간호조무사가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두 손으로는 허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간호조무사의 발 있죠. 간호조무사의 발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마비된 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지금 건강한 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간호조무사의 무릎으로 이 마비된 무릎을 찝어가지고 딱 지지해주면서 이 대상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 간호조무사의 무릎으로 마비된 오른쪽 무릎을 딱 찝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답이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대상자를 이렇게 휠체어에 앉을 때 이렇게 걸터 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깊숙이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터 앉는 게 아니라 깊숙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8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환자한테 단순 도뇨를 시행한대요. 그럼 우리 그 요도가 노출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벌린 채를 해야지만 여기는 요도가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 행와이를 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성 환자다. 남성 환자는 그냥 앙와이를 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환자를 물어봤으니까 배행와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체 보호대를 땀을 꽉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두지 않고 꽉 묶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음에 반드시 신체 보호대는 의사의 지시 하에 해야 되는 거지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보호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신체 보호대를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30분간 풀어줘야 되고 풀어주면서 이 피부 상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뼈가 돌출된 부위는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 패드를 대고 신체 보호대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응급 상황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간호 인력이 이 대상자를 이렇게 바쁘고 막 이렇게 응급 상황이니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상자가 그때 자기가 이렇게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인 우리 클로브 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클로브 히치 같은 매듭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냉은 수축시키죠, 여러분? 수축을 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온은 이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냉과 온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럼 냉과 온은 둘 다 부종을 가라앉히는 건 똑같아요. 다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30분 이하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냉은 수축을 시키는 거고 온은 이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럼 월경통이 있으면 수축시키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온을 적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편도선 수술한 자는 출혈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 이 목 부위에 이 아이스 칼라 있죠. 이 아이스 칼라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냉을 적용하는 거 맞죠? 다음에 저체온 환자는 온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다음에 말초혈관 장애라고 하는 건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으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온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신경이 마비됐을 때 수축을 하면 더 마비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때 냉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9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위장 수술 받은 직후에 수술 직후에 지금 병실에 왔대요. 그러면 지금 이 배액관을 통해서 분비물이 지금 배액되고 있는 경우니까 눌리면 배액이 안 되잖아요. 분비물이. 그렇기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항상 대상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수술을 하고 나면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수술 후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거냐면 호흡기계 합병증 생기죠.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무기폐랑 폐렴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죠? 요게 폐렴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술 후에 이 호흡기계 합병증의 무기폐랑 폐렴을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무기폐랑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이나
기침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폐렴은 여기 분비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통해서 이 분비물을 배출해야지만 이 무기폐랑 폐렴이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 배 부위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서 기침을 하도록 해서 이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수술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수술하고 왔으면 장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 가스가 배출될 때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다음에 오한을 호소하면 우리가 담요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지 않게 이불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오한을 호소하면 이렇게 담요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에서 지금 복수를 배액하고 있대요. 그러면 배 부위에서 복수를 배액하려면 이렇게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있는 복부 부위보다는 이 배액관이 낮아야겠죠. 그런데 이 배액관이 낮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배보다는 낮아가지고 배출을 되고 있는데 바닥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여긴 높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여기도 높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도 높이 있고요. 여기도 높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배출이 되려면 배 부위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9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천자 직후래요. 그럼 남아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추천자를 할 때는 이 요추 부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요추천자라고 할 때 이 천자 있잖아요. 여기 천자라고 하는 건 지금 바늘을 삽입하는 거예요. 바늘을 삽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추에 바늘을 삽입하려면 요추 부위가 노출이 돼야지 바늘을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요추 부위, 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추천자를 시행을 할 때는 이렇게 무슨 제사, 요런 제사인 새우등 자세를 해야 되거든요. 새우등 자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행했어요. 시행하면 이렇게 앙와이 상태로 누워야 돼요. 앙와이 상태로 누워야지. 왜냐면 요추천자 있으면 이 요추액이 누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요추천자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 내척수액이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추천자를 하면 내척수액이 빠져나가서 뇌에 두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 있는 혈액이 뇌로 이렇게 공급이 돼가지고 두통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이렇게 앙와이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누워가지고 이 앙와이 상태로 누워가지고 소변을 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새우등 자세고 새우등 자세로 해주는 거고 새우등 자세로 해주는 거고 시행 후에는 앙와이 자세인데 이 직후라고 하는 거니까 앙와이 자세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